최근 지수 좀 잠깐 볼까요? 최근에 이제 7월달 지수, 그러니까 하반기 지수가 아니라 7월달 지수만 전망하는 증권사가 하나 나와가지고 내용을 좀 봤는데, 지수만 말씀드릴게요. 바닥을 2650포인트로 잡고 있고, 뭐 상단을 2900포인트로 일단 잡고 있더라고요. 그 논리는 12개월 포워드, 그러니까 앞으로 12개월 이후에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EPS를 감안해서 PER 한 10배, 9배, 9.5배, 한 10.3배 정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이제 평균치 박스권을 그려놓고 실적에 근거해서 12개월 뒤에 우리 지수가 이렇게 되니 이쪽이 7월달, 뭐 7월달이겠습니까? 뭐 8월달도 적용이 되겠죠. 여기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격이 좀 높아 보이죠. 간격 높은 거는 뭐 과거에도 이러한 높은 간격이 좀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에 비교했을 때는 뭐 그렇게 높은 간격은 아닌 것 같은데, 항상 우리의 관심은 그거죠. 아니 박스권은 박스권인데 찍고 내려갈 것이냐, 내려갔다가 올라갈 것이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까지는 이제 그쪽도 맞출 수 없는 영역이죠. 이제 신의 영역이죠,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생활 낙관적으로 봐야 될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지 참 애매한 위치예요. 만약에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은 수십 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이러한 고민은 항상 해왔었고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결국은 그래요. 그 워렌 버핏이 말했듯이 우리에게 지수의 상단과 하단을 맞추는 법을 가르쳐 준 자는 아무도 없었다. 따라서 결국은 이제 기업인 것 같아요. 좋은 기업을 들고 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좋은 기업이 주가가 만약에 지수의 하락에 영향에 받아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여윳돈이 있으면 좀 비중 확대를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산 증식을 이러한 스킬을 좀 쓰는 거. 조금 고평가다 그러면 약간 비중을 좀 줄이고요.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좀 낫겠죠. 고평가다 그러면은 이제 종목을 팔고 다른 대기 후보 종목을 사는 게 좀 낫겠죠. 항상 오늘도 그런 고민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지수에다가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수는 맞추기도 어렵고, 다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종목으로 좋은 종목 가지고 싼지 비싼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오늘은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좀 들고 와봤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슈프리마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대 변화의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에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방법은 열쇠를 들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초인종을 눌러가지고 밖에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오게 한다던가, 지금은 이제 회사에 출입을 하면서 그 사원증 가지고, 그쵸, 그 이제 신용카드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복합되어 있잖아요. 카드 기능이 같이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들은 분실의 위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습득한 뒤에 역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한 보안은 안 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AI다 뭐다 그래가지고 지금 데이터 센터의 중요함이 커지고 있고, 보안이 무엇보다도 커지고 있잖아요. 지금 인터넷 시대가 뭐 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은 뭐 과거보다 더 강력한 보안을 요구하는 시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사원 카드가 아니라 이제 바이오 인식이다. 바이오 인식, 생체 인증. 즉 이제 지금 나오는 그 지문 인식이 나왔고, 그리고 얼굴 인식, 뭐 홍채 인식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대로 앞으로 변하지 않겠느냐. 이미 우리나라의 어떤 아파트 단지는 그 생체 인식으로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변하고 있죠. 지금 아직 우리 아파트 문 뭡니까? 비밀번호 누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밀번호도 역시 도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생체 인식이 앞으로 미래의 여는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슈프리마가 글로벌 1위예요. 생체 인식 쪽에서 기술력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지금 실적도 좋게 나올 것 같으니 관심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눴던 것 같고, 다른 쪽 얘기를 할게요.
지금 사실상 지금 로봇이라는 게 있잖아요. 로봇이라는 게 뭐 다른 말로 얘기할 때 뭐 사람처럼 똑같이 생긴 걸 로봇이라고 얘기하기보다도 사람이 하는 것을 대체하는, 그렇죠. 자동화라는 게 사실상 로봇이잖아요. 그렇죠. 자동화 시스템.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게 지금 뭐 전체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죠. 뭐 자동차 쪽도 사실상 자동차가 로봇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스스로가 운전하는 게 됐으니.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이 약국, 이 제약 쪽에서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약을 자동으로 조제하는 이제 시스템이 있는데, 이 JVM입니다. 세계 1위 기업이고요.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을 그 파우치에다가 넣고, 우리가 약을 사면은 약봉지가, 약국에서 약봉지, 투명한 봉지에다가 알약들이 들어 나와서 낮게 포장을 해서 결국 주는 거잖아요. 이게 국내만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약을 통째로 하나씩 개별 통을 다 사야 돼요.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살 때 개별 낱개로는 못 사잖아요. 그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살려면 오메가3 한 통을 통째로 사야 되는 거잖아요. 비타민도 한 꽉을 통째로 사야 되는 것처럼, 해외에서는 약을 조제를 받을 때 그 개별 약을 통째로 사야 되는 그런 구조가 지금 만연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낮게 포장 쪽으로 지금 바뀌는 흐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이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한번 같이 Did you know 보실까요? 150 million Americans take medication every day? So each person has to stand in line at the pharmacy, sort their pills, and remember to fill their prescriptions. 자, Over and 볼게요. to stand in line at the 줄을 왜 pharmacy. 설까요? 약국에는, 미국 약국에는 줄을 이렇게 많이 서 있다고 합니다. 처방전을 갖고 와가지고 의사하고 상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약 하나하나 이제 개별 통째로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알약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뭐 그런 것도 받아야 될 거잖아요. 30통을 살 것이냐. 일주일치 감기약을 사야 되는데 30개나 들어가 있는 약을 사기는 좀 뭐하잖아요. 아무튼 이런 거 상담하는데 줄을 굉장히 많이 서 있다라고 해요. Sort their pills. 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약을 지금 분류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약을 통째로 여기, 저 약봉지 보이죠? 여기. 통. 그쵸? 그러니까 보틀에 들어가 있는 알약을 꺼내가지고 월화수목 금토일로 지금 나눠가지고 분류 작업을 본인이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외에서는. 이걸 대신해 주는 데가 없으니까. 약국에서 안 해주니까. 약국에서는 그냥 이런 약통을 팔 뿐이죠. And remember to fill their prescriptions. 가방에 여러 약을 Over 갖고 and 다닙니다. over and over. 저렇게 돼요. That's why we created PillPack. We're a new kind of pharmacy. 우리나라 We sort 방식이죠? your medication by date and time and deliver it directly to your door. But I take different kinds of medications at different times of the day. No problem. We organize your meds for you, so now you don't have to waste time sorting your pills. Sure, but can you do vitamins? We can add those too.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해외에서는요, 이게 혁신입니다. 해외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 제약회사들이,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 그렇게 로비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But I hate paying for shipping. Well, you'll love PillPack. Our service is free. You only pay for your medications. And you take my insurance. Yep. We work with most plans. And you handle all my refills. We work with your doctors to get you your medication every month. 이게 필팩이라는 회사인데, 그냥 어떤 뭐라고 그러냐, 그 질환이 계속 있는 사람 있잖아요. 당뇨라든지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서 만성질환이라고 그러죠.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맨날 저짓을 해야 되는 게 그렇잖아요. 병원 갔다가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국 가가지고 저 줄 서가지고 저짓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아침 점심 저녁 직장 다니면서 약통을 이 가방에다 넣고 다니면서 식사 때마다 해 먹어야 되는 게 저게 너무 불편한 거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왜 헐리우드 배우들이 약물 중독으로 많이 죽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 기업을 이제 분석하다가 발표가 되는 게 처음에 처방전을 딱 받잖아요. 처방전을 받을 때는 아 하루에 알약을 한 번 먹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까먹은 거예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약에 오남용이 많습니다. 약을 쓸데없이 많이 먹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것들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랬는데 점심 먹고 약을 먹었나?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파우치 형태 이 봉투로 나오게 되면 제 이름 나오고 아침, 점심, 저녁, 심지어는 날짜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 내가 이걸 오늘 먹었구나. 아까 점심에 먹었지. 근데 이런 정보까지도 나오는데 이런 병 타입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걸 그쵸. 그래서 지금 이 필팩이라는 회사를 그 아마존이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존 약국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약국은 저희한테 이제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구독형으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뭐 보름에 한 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이 집으로 배송이 돼요. 어떻게? 아까 이 비닐 봉투 이런 식으로 배송이 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가 혁신이 됐는데 자 아마존이 지금 미국의 약국 생태계를 지금 다 판을 지금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약국은 이젠 아마존 약국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구도가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프라인 약국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지금 변경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서비스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은 저 약을 하나씩 지금 이걸 집어 넣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그림 어디 있지? 이걸 하나씩 집어 넣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약들을 하나씩 빼가지고 어디 있어? 예, 이걸 누가 합니까? 누가 해줘야 돼요? 사람이 그 알바생이요. 알바생이 못하죠 법적으로. 이거는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건데 그 고연병이잖아요. 일반 최저시급 받는 애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최저시급을 아무튼 그 간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간호보조사들이 해야 되는 건데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죠. 걔네들이 이걸 하루 종일 한다고요? 그 인건비는 누가 감당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약을 자동으로 분류, 조제, 포장까지 하는 자동화 시스템이 지금 필요한 지금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약국 문화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바뀌는 곳에서 이건 사람이 할 짓이 못하고 인건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젠 자동 조제 시스템이 투비돼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배울게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제목이 시대의 흐름에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그 기업을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건 이제 파우치형 이제 봉투, 비닐봉투형. 이 파우치형의 조제 자동화 시스템이 있고 또 다른 형태가 있는데 일단 파우치형 쪽에서는 글로벌 1위예요. 원래는 일본 업체들이 이쪽 시장을 다 주름잡고 있었는데 JVM이 후발주자예요. 그래서 일본 업체가 만든 그 특허를 모두 피해가가지고 결국 해냈습니다. 글로벌 1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세 곳 중 하나예요. 경쟁도 치열하지가 않습니다. 이쪽 시장이. 그리고 또 약품 관리 자동화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건 국내 점유율 1위고 오늘은 이제 파우치 조제 요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JVM은 한미약품 계열 그룹 계열사예요. 최대 주주가 한미사이언스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2014년도인가요? 그때 인수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인수했던 배경 같은 경우는 시너지가 날 것 같다. 왜냐면 한미약품 그룹이 전 세계적인 그 영업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미약품이 약을 영업하면서 이런 조제 시스템도 함께 영업하면은 이거는 시너지가 난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같이 인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JVM은 판매 쪽에 인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자기들은 연구, 개발, 제조만 하고요. 이 판매, 유통에 관련돼서는 한미약품 계열의 유통망을 이용합니다. 아주 좋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한미약품 해외 지금 유통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거래처죠. 자산 뭐
특별한 게 없고 재무 안정성은 무차입 경영을 지금 하고 있어서 부채비율도 44%밖에 안 돼요. 무차입 경영이. 그래서 재무 안정성은 우수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투자 부동산 포함 현금성 자산이 약 858억 원으로 돈도 넉넉하게 있습니다. 자, 조제 자동화 기기를 좀 우리가 볼게요. 이걸 이제 얘들은 ATDPS라고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이. 국내 시장에서는 92%로 독점이에요. 여러분, 약국 가시면은, 처방전을 딱 드리면은, 약국이 이상하게 커튼이 있는 데가 있어요. 가만히 보시면은, 커튼이 있어요. 커튼에 뭐, 있으면은 내 약이 나온다 그러면 뭔가 저쪽에서 샤부작 소리가 들리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한번 약국에 가시면은 그거 한번 좀 기억해 보세요. 그게 뭐냐면 뭐 소형 동네 약국 같은 경우는 조그만 캐비넷만 있잖아요. 약을 자동으로 분류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크게 볼게요. 이건 좀 큰 거예요. 제가 큰 걸 그림을 갖고 왔어요. 알약들을 개별 약들 여기다 하나씩 다 이제 넣는 거예요. 약 통째로 막 들이붓는 거죠. 들이붓는 거. 그럼 여기서 이 모니터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딱딱딱딱 치면은 약이 자동으로 나와서 여기 이게 선풍기 같이 있는 게 이게 비닐 봉다입니다. 이거. 이게. 그래서 알약들이 여기에 이렇게 개별 낮게 포장이 된다는 얘기죠. 어떤 건 한 알이 들어가 있고 어떤 건 두 알, 세 알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나중에는 이 제대로 포장이 됐는지 검출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자동 검수까지도 이렇게 해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개별 이제 정보들이 다 적혀 있죠. 자, 중요한 거 이게 바로 ATDPS라는 그 자동화 조류 아니 그 자동 조제 시스템이고요. 중요한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은 장비를 구입하게 된다면 무조건 JVM에 소모품을 구입을 해야 돼요. 소모품은 별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면 비닐봉투 있잖아요. 비닐봉투. 그리고 여기 잉크.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포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은 장비가 투입되게 된다면 그 뒤에 안정적으로 실적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출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더 많이 증가합니다. 장비는 한번 판매가 되면은 교체 주기까지 뭐 10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소모품은요,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죠. 심지어는 고령화가 되면서 약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면은 장비 판매는 그대로이지만은 소모품 쪽 이게 교체 주기가 엄청 막 가파르게 일어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모품도 반드시 봐야 된다. 그리고 장비 실적이 약간 좀 들쑥날쑥할 수 있는 면이 좀 없잖아 있죠. 왜냐면 뭐 영업 환경에 있어서의 뭐 그런 거 가끔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여름 휴가가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긴 여름 휴가였어요. 그러니까 여름 휴가가 보통 막 9일, 10일씩 썼나 봐요. 유럽 현지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장비를 공급하고도 설치가 안 돼가지고 매출액이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고 그 다음 분기에 크게 나오고 막 이랬어요. 3분기 때 조금 나오고 4분기 때 크게 나오고 약간 그런 부침이 있는 반면에 이러한 이제 소모품 같은 경우는 꾸준한 수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적 안정성에 굉장히 기여도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봐야 돼요. 그래서 2011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장비 쪽의 매출 성장은 연평균 5%씩 성장을 했고요. 높은 성장을 해야지는 못했어요, 이때는. 근데 최근에 이런 분화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그 필팩을 인수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소모품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연평균 9%로 장비보다도 매출 성장률이 더 높죠. 그래서 지금 소모품 매출 비중이 무려 44%나 돼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무시할 게 못 된다. 물론 마진율은 장비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자, 변화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지금 건강기능식품은 법적으로 이런 개별 포장이 아니라 낱개 포장이 아니라 개별로 통째로 포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통째로. 미국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미국은 제약사가 이런 식으로 팔기를 원하고 또 약국에서도 통째로 팔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내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3일치 약을 먹으면 될 거를 이거 30일치를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좀 그렇잖아요. 근데 약국에서는 서비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딱 3일치 딱 이런
이게 담아가지고 주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포장을 해주니까 약의 오남용이라는 게 없잖아요. 예. 이 시간도 있네. 9시에 먹으라고. 그러니까 약을 내가 9시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까지 까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사라지니까 약을 2번 먹는 그런 부분이 없다. 이게 왜냐면 지금 그것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지금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크대요. 환자들이 복용법을 혼란스럽게 혼돈하고 오남용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 때문에 의료보험 재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이걸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호주 같은 경우는 보조금 주고 있고요. 약국에다가. 미국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이쪽을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또 하나 있다면 JVM은 이제 수출과 내수 쪽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제 수출. 네. 수출이 되게 중요해요. 국내 시장은 이미 교체 수요죠. 92%의 애들이 독점적 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이제 교체 수요 정도가 있는데 수출이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은 아까 저 파우치형 쪽의 그 장비의 침투율이 전 세계적으로 10%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90몇 프로가 되고.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그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보다는 수출했을 때 수출 단가가 1.5배가 높습니다. 국내 대비. 그러니까 마진율이 좋은 거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수출이 중요한 것은 해외 침투율은 아직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 개혁이에요. 그래서 성장 잠재력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판매 가격도 높고 경쟁사가 전 세계 3군데밖에 없잖아요. 그 안에서 1등이기 때문에 경쟁도 그렇게 치열하진 않고 그러니까 가격 경쟁을 일삼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높은 마진을 유지할 수가 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 있어요. 수출하게 되면은 어떤 면이 좀 불편하냐면은 이게 장비니까 국내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해외 수출하는데 이 부피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요. 컨테이너 비용에 대한 운임료에 대한 변동성. 근데 아주 좋은 게 JVM은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예. 누구나 파트너사, 아까 한미약품 있죠. 한미약품이 그 영업 조직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그 수출 관련 재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실적 부담,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높지 않다라는 것이 아주 좋죠. 이런 쪽에 또 장점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적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실적 분석은 엑셀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1분기 실적을 볼게요. 올해 이슈는 지금 어마무시한 걸 만들었어요. 얘네가 지금 차세대 자동 조제기 이름 매니스라는 걸 출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유럽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약국 같은 데 이제 초대형 약국, 요양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환자들이 대기줄이 커지니까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걸 조제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런 요구 조건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 대비 2배 이상 빠른 분당 최대 120호를 조제하는 이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어요. 분당 120호면 한 포 제작하는데 0.5초 만에 한 포가 조제가 돼서 포장이 돼서 잉크로 글씨까지 써준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마무시하게 빠른 거죠, 이게. 이게 다관절 로봇 팔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추정 가격인데 기존에 얘네들이 이제 이 조제 분류약이 조그만 게 있고 큰 게 있어요. 대형. 이 대형이 한 1억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얘네는 한 10억 정도로 업계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주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지난해 10월 달에 처음으로 한 대가 팔리고 지금까지 4대가 팔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때도 팔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초대형 요양원에서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이제 유럽 선진국들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령화 또 시대를 맞아서 요양원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요구하고 약국들은 약국에서 이런 걸 요구한 데는 없겠죠. 약국 이렇게 크진 않으니까. 그래서
약간 특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올해 실적에 영향을 좀 줄 것 같다. 올해 전체 수출액의 10% 정도 이상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업계에서 아마 이제 업체에다가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지금 약간 의미 있는 수주 잔고를 이미 확대했고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주문 제작에 의해서 아마 이제 판매가 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것 때문에 모멘텀이 있습니다. 일단 연간 실적을 보고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를 좀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영업이익률은 18% 정도를 차지했고요. 앞으로는 영업이익률이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성장도 물론이지만 이제 시장 개화기이기 때문에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할 것 같아요. 장비 매출뿐만 아니라 소모품 매출액이죠. 근데 여기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것은 아까 매니스 그게 판매 단가가 높아요. 평균 판매 단가가 거의 10배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수익성 개선도 일어날 걸로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2026년도까지 2023년도부터 3년 동안에 연평균 매출액은 11%씩 올라가고 영업이익은 연평균 18%씩의 고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망치니까 뭐 변수는 또 있겠지만은 2021년도를 저점으로 해서 이때 코로나였고 올라가고 있죠. 이때 갑자기 2022년도에 원래 그 전에 한미약품이 인수했는데 진짜 좀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왔었어요. 매출액이. 한미약품그룹 뭔가 좀 기대를 했는데 그럼 뭐합니까? 시장에서 이 파우치 형태로 포장하는 약을 조제 분류하는 문화가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한미약품의 영업이익이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없었겠죠. 근데 코로나 이후에 다른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때 인건비가 엄청나게 뛰었거든요. 독일이 2022년도 최저 시급이 20%가 뛰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건비가 상승이 일어난 거 우리나라도 거의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그 간호조무사들이 그 해외 쪽입니다. 이직률이 굉장히 높대요. 자기 나름대로 전문직인데 너무 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는 사례가 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몸값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특히나. 근데 걔네들한테 약 분류해.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전문직 요원한테 그 알바가 해도 아까울 정도의 약을 분류해주는 약을 그 일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동 조제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이제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때 필팩 그 이슈가 막 터졌거든요. 인터넷에서 막 뜨고 필팩 때문에 아마존이 인수했다. 아마존 약국 막 뜨고 참 아마존 약국 있죠. 약 조제하는 거 다 얘네 거 써요. 그 제가 그림 갖고 와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파일 좀 찾아볼게요. 2023년도 자료인가? 이거 아마존 약국에 얘네가 이제 뭐 앤드류라고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아마존 지금 약국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컨디션을 묻는 그 인터뷰인데 뒤에 배경화면이 나오는데 뒤에 배경에 이 장비가 JVM의 ATTPS예요. 엄청난죠 뒤에. 이제는 아마존에서도 사람 손으로 못한다는 얘기죠 이거. 이게 결국 이제 세계 1위 기업이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네, 아마존 약국에서 아마 소모품 엄청나게 써갈 겁니다. 이런 레퍼런스가 있다는 얘기죠. 자, 다시 실적으로 돌아가서. 네, 이렇고요. 그래서 1분기 때 올해 1분기 때는 매출액이 7%가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약간 3%가 역성장을 했어요. 이게 장비 매출액이 그 전에 많이 팔렸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근데 앞으로의 실적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 앞으로의 실적을 보면서 우리가 평가를 한번 해보죠. 일단 매출액이 어디서 이제 올랐는지를 좀 볼게요. 조제 시스템 쪽에서 이게 주력 사업이죠. 조제 시스템은 국내는 5%가 증가했는데 수출 쪽에서 전년 동기 대비 8% 정도가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계는 2%가 매출 역성장이 일어났고요. 여기서 그랬네요. 왜냐면은 이 수출 쪽, 해외 쪽이 마진율이 좋아요. 근데 수출 매출액이 역성장을 하니까 영업이익이
한 2, 3억 정도가 약간 떨어졌어요. 영업이익이. 아니, 예, 영업이익이. 매출이 8%가 주니까 영업이익도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을 좀 미쳤다. 소모품은 괜찮죠. 소모품은 전년 동기 대비 14%가 증가했습니다. 내수도 좋고 수출도 좋았어요. 이게 매출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매출액은 내수 9% 오르고 수출 5% 상승에 그치니까 영업이익은 3%가 역성장. 마진율이 높은 쪽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흐름이 나왔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뒤에 이제 업계 전망치지만은 분기 실적 전망치를 보겠습니다. 2분기, 3분기, 4분기. 지난해 2분기하고 3분기가 안 좋았어요. 예. 특히 3분기가 안 좋았어요. 이때 왜 그러냐면 여름 휴가가 2019년도 2020년도 코로나 터지고 나서 첫 여름 휴가를 갈 수 있었죠. 해외로. 왜냐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비행기 못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너무 길어가지고 이쪽에 이제 물건은 해외다가 공급했는데 설치를 안 해니까 설치를 해야지만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안 좋게 나왔는데 4월 달에 그 실적이 반영이 됐죠, 이렇게. 그래서 약간의 여기가 들쑥날쑥한 게 있어서 올해는 약간 평탄한 실적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분기로 가면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되죠, 8월 달에. 그럼 매출액은 11% 증가, 영업이익은 26% 증가. 3분기가 워낙 지난해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거는 기저효과죠. 매출액 18% 증가, 영업이익 55% 증가. 4분기 때도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여기 분기 실적에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신제품 매니스 이것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매출액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올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업계는 그것 때문에 목표가 상향을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환경이 어떤지를 좀 볼게요. 우호적인 환경이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계속적으로 노후 장비 교체 수요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 있다면 지금 정부 쪽에서 지금 일반 시민들이 지금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고 좀 남용하는 사례가 좀 있는 걸로 판단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 일반 소비자들한테 너무 지나치게 좀 이제 과하게 소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가처분 소득에 조금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거를 통째로 사는 게 아니라 소분 판매 있죠. 낱개 판매. 이걸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관련된 건강기능식품 업체에다가 오더를 내렸나 봐요.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라. 그럼 걔네들도 건강기능식품을 손으로 분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JVM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을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파우치 형태로 먹을 수 있게끔 그것들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되게 된다면은 이거는 파급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제약시장도 크지만 건강기능식품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성장률만큼은 엄청 크잖아요. 약은 아플 때 먹는 거고 병이 나으면은 중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은 평생 아프지 않으려고 먹는 거잖아요. 그 유병장수라는 거, 병을 끌어안고 산다라는 것처럼 그냥 평생 먹는 거예요, 평생.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 내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쪽 시장이 만약에 확대가 된다면은 좀 만만치 않은 시장이 될 것 같다. 이것도 이제 좋은 환경이죠. 유럽 같은 경우도 약국 인력난, 임금 상승 이것 때문에 자동화 장비 수요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병원도 뭐 디지털 확대, 그래서 병원 입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많이 팔려요, 지금. 북미 쪽에서는 지금 파우치 시장이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그 파우치 형태도 그렇지만 병 타입하고 블리스터 카드 형태도 좋대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JVM이 진출을 했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팬데믹 이후에 인력 부족, 인건비 증가, 그래서 약국 자동화 시장이 성장이 되고 있다. 이게 지금까지 없었던 문화거든요. 그럼 문화라는 게 한번 바뀌는 게 어렵죠. 한번 바뀌기 시작하면은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쪽 문화가 더 좋다라고 한다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약을 한꺼번에 하루에 5알씩 먹어야 되는데 서로 다른 알약들을 5통씩을 사서 내가 매일 분류해가지고 그거를 또 약통을 또 회사에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점심 먹고 먹으려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렇게 파우치 형태로 시간까지 딱 정해져가지고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만 딱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면은 그 편리성,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문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제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10%밖에 안 된다. 침투율이. 기타는 이제 호주 쪽에서는요, 이거 포장 서비스를 만약에 해주는 약국에 대해서는 약국 지원 보조금까지도 준 정도예요. 약을 조금밖에 안 팔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얘기고. 중국에서도 최근 입원 환자, 퇴원 환자 대상으로 해서 파우치 조제 서비스를 좀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시장이 완전히 확 열리진 않았지만 열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1위를 마크하고 있는 JVM이다. 수출은 업계 전망치를 그냥 갖고 왔습니다. 한 18% 정도 성장할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해외 판매는 국내보다 판가가 1.5배가 높기 때문에 수출 증가는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매니스 출시한 거 수출 기여도에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래서 업계가 추정되는 실적은 수출 매출 전체의 10% 정도의 비중을 가질 것이다. 네, 매니스 출시 때문에 조제 시스템 한 16% 정도 매출액이 오를 것이다. 괜찮은 수준한 걸 지금 확보했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걔는 금액까지는 노출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분기 보면은 순이익은 증가했어요. 분기 EPS는 한 20% 정도 증가했는데 이건 영업 외 이익입니다. 일회성 영업의 이익이기 때문에 기타 이익 증가 이런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지금 올해 추정되는 EPS는 한 요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17%의 양호한 성장이 있지 않겠느냐. 아까 영업이익은 연평균 18%인데 그거보다 다소 좀 못 미치는 EPS 주당순이익 17%씩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적정 주가를 좀 볼게요. 적정 주가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중간 가격을 잡는 게 맞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 이거보다 조금 높은 PR, 18까지도 줄 수 있겠죠. 18. 지금 2023년도 18 정도까지는 갔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 17.4. 17과 18 그 사이에 17.5 정도까지는 갔었어요. 근데 일단 지금 다시 한번 16을 일단 잡아놓고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한 6개월 남았죠. 47%의 상승 여력이 있고 내년도도 고성장을 하니까 내년도도 한 18%의 EPS 성장이 일어날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1년 정도 보유하시게 된다면은 요거하고 중간 가격 정도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겠죠. 한 60% 정도의 수익은 얻을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이제 시장 지배력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시장에서는 지금 올라간 인건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모두 자동화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초기 비용은 좀 들겠지만은 개인적으로 내는 것도 아니고 요양병원에서 지급하는 건데 그 정도 비용은 지급할 수 있는 거죠. 약사들도 이제는 약국에서도 약을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서비스를 만약 하게 된다면은 사람 데리고는 못 쓸 겁니다. 아마 인건비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도 더 인건비가 훨씬 높은 미국에서는 유럽에서나 미국에서는 불가능하죠. 걔네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두세 배가 많잖아요. 8만 불, 7만 불 이러잖아요. 우리나라 3만 2천 불이고. 그럼 거기 이제 개별 인건비는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재무 안정성은 아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무차익 경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유동 비율이 100%를 초과한 200%가 되고 부채 비율은 29%밖에 안 됩니다. 재무 안정성 굉장히 우수하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JVM을 일단 좀 가져와 봤습니다. 원래 오늘 제가 어저께 회원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하게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오늘 저녁 9시에 어떤 종목을 제가 발굴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그 기술적 분석, 소위 차트 보고 단타 중심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기업 가치와 사업적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연평균 20%의 굉장히 높은 매출 성장을 이룬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은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죠. 이것은 이 기업의 지금 전략이 지금은 시장에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외형 성장에 일단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을 써서라도 외형 성장을 가지고 점유율을 좀 확대한다. 그리고 한번 고객으로 만들게 되면 이게 락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계속적으로 안정된 실적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외형 확대 전략을 치중하고 있는데 최근에 약간 그 기조가 바뀌어가지고 수익성, 비용 통제를 통해 가지고 지금 향후 수익성 개선을 지금 아무튼 그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률 4%대면 더 이상 양보하기는 좀 어려운 영업이익률이거든요. 그죠? 1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18%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24%가 증가했습니다. 뭔가 수익성 개선이 일어날 여지가 좀 보이네요. 매출 성장보다 영업이익 성장이 더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 당기순이익도 52%가 증가했네요. 앞으로의 전망치를 보게 된다면 영업이익만 놓고 볼 때 2분기 때 14%, 3분기 때 27%, 4분기 때 10%, 그래서 매출액을 초과하는 영업이익 성장이 나올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는데 그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 여러 대형 신규 고객사를 확보했어요. 분기마다. 그래서 지난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분기에 고객을 확보했으면은 올해 1, 2분기 실적이 좋아지겠죠. 3분기에 고객을 확보한 것은 올해 1, 2, 3분기 영향을 주겠죠. 그럼 4분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분기별로 굉장히 큰 업체를, 다수 업체들을 인수가 아니라 고객사로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실적이 이때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적 성장에 대한 가시성은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매출액은 연평균 11%씩, 영업이익은 16%씩 증가하는데 수익성 개선도 함께 일어날 걸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해외 고객이 있고 이제 국내 고객이 있는데 해외 고객이 좀 수수료율이 좀 좋아요. 얘네한테. 그래서 마진율이 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외 고객사의 비중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 가령 2022년도는 해외 고객사의 매출 비중이 12.4%인데 2023년도는 16.3%로 점프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증가했어요. 또 증가를 해가지고 이러한 이제 수익성 개선까지는 나온다. 그리고 EPS는 연평균 16%의 높은 성장이 나오는데 주가는 터무니없이 낮아요. 지금 PR이 8.7이에요. 8.7이면은 얘네가 상장한 게 그 상장한 지 봤는데 20년이 좀 넘었어요. PR이 8.7보다 낮은 게 상장한 지 20한 4년인가? 그 중에서 딱 한 번. 제일 낮은 게 한 6점 몇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외로 역대 두 번째 이제 저평가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16년, 17년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정도 될 거야. 그 기간 동안에 가장 낮은 저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표 PR을 얼마로 정할까? 시장 목표가를 정했습니다. 네, 15,500원 정도. 그럼 목표 PR 한 15 정도 주는 건데 어떻습니까? 목표 PR 15면은 높지는 않죠? 높지 않은 거죠? 과거에 뭐 한 16 정도? 줘도 돼야 될 건데 15 정도 성장률에 맞춰서 성장률보다 높은 점수를 주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제 원칙인데 성장률이 16이면 PR은 그보다 낮은 좀 보수적인 목표 PR을 지향한다. 그래서 15로 잡았을 때 올해 남은 상승 여력이 71%. 내년도도 그렇고요. 이거는 소비 친화적 기업입니다.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실적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요. 꾸준해요. 거래처가 무진장 많습니다. 수십만 개의 거래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이죠. 네, 오늘 저희 회원분들은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고요. 다른 분들도 관심 있으면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같은 시간대에 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